한번 나아졌다가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고 엉치는 묵직하고 걸음걸이까지 느려져서 사람들과 발맞춰 걷는 것이 너무 고역이라 날씨 좋은 날에 친구들과 나들이 가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큰 결심으로 수술을 하자니 누구는 수술하고도 계속 아프다더라, 누구는 수술하고 1년도 못 가 재수술을 했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그러고도 계속 고생한다더라.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수술까지는 도저히 무서워서 강남까지 나가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시술을 했는데 도 몇 주 뒤면 똑같이 아프고 도대체 내 척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직접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꾸 재발하고 치료가 힘든 이 협착증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재발 없는 근본 원인 치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 가족을 치료한다면 어떻게 할지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차근히 시청하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라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으라차차 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지금까지 1600례 이상, 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2만 례 이상 시행해왔고, 스승님과 함께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까지 헤아리면 그 대여섯 배의 환자들의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우리 어릴 때 손목을 꼭 쥐고 손에 전기 오른 놀이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 놀이가 근본적으로는 손목에 있는 신경에 목을 조르는 놀이인데요. 목, 허리에서 신경이 목에 졸리는 협착증과 정말 유사합니다. 잡힌 손목도 처음엔 조금 아프지만 이내 그 잡힌 자리 통증은 안 느껴지고 손이 저려지고 감각이 이상해지곤 했었죠. 게다가 잼잼하고 손을 움직이면 그 이상한 느낌이 더 심해졌었고요. 욕심내서 더 오래오래 손목을 잡고 있으면 손바닥 감각이 더 무뎌지고 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협착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혹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가도 허리, 목 통증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그 증상은 손을 움직여 잼잼할 때 악화되는 것처럼 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활동할 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남의 살 같아지는 등 마비 증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협착증이 신경의 목이 졸린 것을 풀어주는, 즉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할까요? 대부분 그 근본적인 치료는 고생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 즉 협착증이 생기는 것은 정상 노화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들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과 똑같이요. 한 번도 허리가 아파본 적 없는 나이 든 사람의 허리를 MRI로 확인해보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협착증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신경관이 좁아진다고 증상이 생기지 않거나 가벼운 치료에도 조절이 잘 된다는 뜻이죠. 즉 대부분의 협착증, 약 95% 이상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특별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잠시 증상이 생겼다가도 조금만 제대로 자연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면 이내 증상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바른 자세로 걷는 것, 일상생활에서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한 좋은 자세를 하는 것, 자연식을 하며 제대로 된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 등이 그것이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신경관이 조금은 느슨해지고 신경이 건강해짐에 따라 신경은 좁아진 관에 잘 적응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 몸과 얼굴에 잘 적응해 가듯 말이죠. 하지만 무언가에 적응해 가는 것은 항상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성장통처럼 말이죠. 협착증에서 역시 신경이 좁아진 신경관에 적응해 가는 동안 다리 저림, 엉치 뻐근함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통이 언젠가 끝이 오듯 대부분의 신경 증상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소수의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 환자분들만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계 이상으로 신경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관이 좁아져 있다거나 신경이 건강하지 못해 좁아져 버린 신경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신경이 적응하는 과정에 생기는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한 치료가 필요할 때가 그렇습니다. 척추가 아프다고 죽거나 전신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척추병을 다스리겠다고 몸이 상할 정도로 너무 독한 주사, 독한 약을 먹어야 할 정도라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독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상태, 즉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어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신경이 좁아진 신경관에 적응하는 동안 그 성장통을 달래주는 치료와 두 번째,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이죠. 두 치료의 방향성이 치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각각의 치료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언제 그런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근본 치료가 필요한지, 근본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를 골라야 할지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각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협착증 치료의 원칙 3가지에 대해 먼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치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효과는 작지만 부작용이 적은 치료부터 시작해서 효과가 크지만 부작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치료로 단계를 올려가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하고 약 먹어봐서 안 되면 신경주사를 해보고, 신경주사에도 안 되면 시술을 고려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항상 그냥 한 번에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치료에 안 들으니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 치료를 하시지 그랬어요 라고 따지듯 말씀하시거나, 심지어는 모진 악플을 남기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드릴 순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약, 모든 치료는 적절히 쓰면 약이지만 과하게 쓰면 독이 됩니다. 치료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효과는 더 크지만 효과가 더 큰 만큼 부작용, 합병증 자체도 독하고 흔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냥 당장 아픈 것만 나으시면 되시고, 당장의 증상만 다스려지고 나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세게 높은 단계의 치료를 단번에 해드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부작용, 후유증이라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저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양심상 그렇게 해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치료는 효과가 불충분한 것 같더라도 지금의 병의 단계에서 해볼 수 있는 치료 중 가능한 낮은 단계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단계를 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두 번째, 마비가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협착증 치료를 부작용이 적은 치료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볼 수 있는 것은 치료에 시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 같은 병처럼 치료가 늦어지면 진행 전이하는 병을 천천히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협착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치료가 천천히 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는다고 안울마비가 오거나 나중에 더 힘든 치료를 해야만 하거나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극히 드문 예외의 경우엔 빠른, 높은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때가 신경이 죽어갈 때, 즉 마비가 진행할 때입니다. 빨리 죽어가는 신경을 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치료를 잘 해도 마비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다리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진다면, 혹은 대소변 장애가 있다면 믿을 만한 척추 전문의를 빨리 찾아가 보세요. 빠른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료는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협착증은 심장이나 간, 신장 등의 문제처럼 죽고 사는,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협착증 때문에 혹은 협착증의 치료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될 정도의 독한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다거나, 내분비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주사를 맞는다거나, 수술을 안 하면 걷기 운동조차 못해서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수술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협착증 때문에 활동이 줄고 그로 인해 성인병이 악화되고 심폐기능을 잃는 일도 생각보다 흔하게 보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생활과 취미생활을 못하시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척추 치료 안 하고 이겨내보겠다고 나들이, 여행 등 모든 취미생활을 못하시는 게 인생을 결국 행복하게 살아나가는데 바람직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 척추 자체의 치료보다 우리 몸과 마음 전체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과 더불어 생활습관의 교정과 운동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역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먹는 약을 통해서 병으로 인한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는 먹는 약만으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약은 아쉽게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좁아진 신경관에 척추신경이 적응해 나가는 그 시기에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엔 병은 그대로인데 증상만 안 느껴지게 될 뿐입니다. 약을 끊으시면 이내 다시 증상이 되돌아오곤 했던 것을 병을 앓았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협착증이 죽고 사는 병도 아닌데 평생 약 먹으면서 조절하면 되지 않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부득이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고령이라 혹은 내과적인 병이 심해서 치료가 위험할 경우가 그렇겠죠. 하지만 아까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착증을 치료하려다 건강을 잃는 행동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착증 약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또 길게 봐서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을 먹고 끊을 수 있거나 독하지 않은 약 정도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기약 없이 약물 치료만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주사 및 시술입니다. 최근에 많이 한다는 풍선, 신경성형술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술 없이 협착증을 정복해보려는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풍선 신경성형술 등 정말 많이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들 역시 좁아진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근본 치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시술은 주사 치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수술을 한 번이라도 해서 두꺼워진 황색인대, 망가진 후관절을 실제로 만져본 분이라면 그것들이 풍선으로 넓혀질 정도 조금 딱딱한 살로 재생시킨다고 지지력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술이 의미가 없는 치료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협착증에 신경이 적응해가는 것을 달래줄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심한 질환이 있거나 너무 고령인 등 내과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분들, 일신의 이유로 근본적인 치료를 미뤄야 하는 분들께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하루 만에 좋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3세대 단일공 다방향 척추 내시경인 PSLD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병의 근본적인 치료인 신경관을 본질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이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라면 약 7mm 미만의 단 한 개의 절개, 1시간 미만의 수술, 당일 입원만으로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재활과 회복 역시 훨씬 빠르고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남는 경우가 최소화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발전해온 척추 수술 중에 최첨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현미경 수술 부터 양방향, PELD 척추 내시경 등 여러 척추 내시경 수술까지도 많이도 해보았는데요. 다른 척추 내시경 및 현미경 황색인대 제거술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PSLD 단일공 척추 내시경술이 결과가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통증도 가장 적고 회복과 재활도 제일 빨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엔 많은 환자분들을 이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배우기가 어려워 능숙해지기가 쉽지 않은 술기라 좋은 것은 알지만 배울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능숙해지기만 한다면 어느 치료보다도 결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재발이나 후유증이 없어야겠죠. 서두에서도 말했듯 당장 치료가 잘 되고도 금방 재수술이 필요하다거나 만성 허리 통증이 남거나 한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척추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는 절대로 척추 수술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있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수술 과정에 나사못을 박는 요합술을 하셨거나 수술 과정에 근육 손상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PSLD 내시경술을 포함한 최소 침습 척추 강화술에서는 나사못을 박지도 근육 손상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없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에도 절대로 허리 수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수술법이 발전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척추 수술이 PSLD로까지 발전한 지금 근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술을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PSLD 단일공 다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단 하루 만에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노파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95%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노화되어 좁아지는 신경관에 적응하는 그 시기에 생기는 증상만 일시적으로 달래주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착증이 다 PSLD,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 협착증 환자 중 5% 미만의 약물, 주사,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혹은 마비 증상이 있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에 꼭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중에서는 PSLD 내시경술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협착증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신경관이 좁아지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95%의 협착증 환자는 좁아진 신경관에 신경이 적응하는 힘든 시기만 넘기면 좋아지지만 5%의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인 좁아진 신경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치료 역시 증상만을 좋게 해주는 치료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많이 알려진 치료 중 약물치료, 운동치료, 풍선 확장술 및 신경차단술 등은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은 이 방법들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되지 않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라면 근본적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은 PSLD,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 하루 만에 많이 고생스럽지 않게 가능하다는 것 역시 알게 되셨습니다.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게 너무나 잘못된 진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약, 주사, 시술만 반복하는 것 역시 잘못된 진료일 것입니다. 효과가 없을 치료를 반복하며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낭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 주사로만 달래보려다 약제 부작용이 생겨 내분비 부작용이 생기거나 간, 신장이 손상되는 등 고생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착증으로 기본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 활동을 못한다면 협착증 수술을 안 하고 이겨내 보려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부디 주사, 시술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약을 끊으면 증상이 그대로 돌아오는 난치성 협착증의 경우라면 꼭 척추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고 PSLD 척추 내시경술 역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으라차차 박선생 박용택이었습니다.